오늘 또 30년이 추가됐습니다. 무기징역에 7년, 거기에 오늘 30년이 더 얹혔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일부러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자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작전입니다. 우리 전력이 북한에 노출되고 군사상 이익을 해친 것도 유죄입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모든 판사가 지기현이나 조이대처럼 눈을 감지는 않아 다행입니다. 김용현 징역 30년, 여인영 징역 15년, 내란 드론 작전 전원 유죄. 역사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36부 이정엽 부장판사는 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이라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고 명분을 제공해 인적, 물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하고 특검의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징역 30년이 선고됐는데 특검의 구형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윤석열 워낙에 이제 많은 재판을 받고 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윤석열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가지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 있었잖아. 그렇죠. 요걸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요게 이번에 그 1심 선고가 있었어요. 아 구형 말고 선고. 오. 징역 30년이 나왔어. 오. 그런데 1심이 판단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영이 공모해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다. 윤석열은 2024년 3월부터 김용현과의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비상조치를 거론했고 김용현은 노상원 등과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준비하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 오물풍선 대응을 위한 조치나 정당한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는 국가안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통수권과 계엄 선포권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일반 이적죄를 완벽하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뉴스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런 소위 와, 외환죄거든요. 충격이죠. 처음입니다. 당연하죠. 헌정사상 처음이고 사실 이 사건이 애초에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외환죄로. 제가 이제 법률위원장 하면서 고발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반신반의하면서. 근데 저희는 이건 분명하게 그 비상계엄의 어떤 그 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분명한 어떤 그 작전이 있었다라는 확신이 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모든 사실들, 고발의 모든 사실들이 다 확인이 됐어요. 맞아요. 30년이거든요. 징역 30년. 징역 30년.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군사적 실체를 노출시키고 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군사상 이익이 현저하게 중대하게 해함을 가져온 사건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30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맞죠. 선고 형량 자체는 엄중하게 지금 사건을 본 것이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네. 윤석열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김용현이가 더 같은 동급으로 취급된 거는 더 중한 그렇습니다. 행태를 벌였다는 거예요. 네. 김용현도 30년이기 때문에 30년. 대통령하고 동급이에요, 형은.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악질적인 행태를 했는지를 선고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뉴스야. 그렇죠. 윤석열에 대해서 일반 이적죄 30년 구형했습니다. 아닙니다. 30년 선고했습니다. 구형이 30년인데 선고가 30년. 조현삼 변호사 이거 어떤 내용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30년 선고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서 사실 북한 도발 유도하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무인기를 침투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혐의의 주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 혐의를 인정을 한 겁니다. 일반 이적죄라든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등을 그대로 인정을 했고요.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징역 30년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경우에도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결국 전쟁 일으키려고 무인기 보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재판부에서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사실과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해왔죠. 그렇지만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제 명백하게 이적 행위를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론 항소심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판단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 선고 김민주 소장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선고라고 지금 다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구형이 30년인데 그대로 선고 30년 한 거잖아요. 예. 이정효 판사 자체가 원래가 단호한 원칙주의자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구형 대비해서 선고를 좀 내리는 게 상례인데 지난번에 그 누구죠? 그 어느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구형보다 선고를 더 높게 때렸는데 아직까지 사법부에 올바른 지금 판사들이 지금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흐뭇한 간만에 사법개혁 얘기하다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적이다가 간만에 그래도 좋은 훌륭한 판사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좀 기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는 북한 동조하는 사법부의 포커다 이렇게 또 논평을 냈습니다. 이거 북한 동조입니까? 북한의 전쟁을 유발했던 집단이 사법부가 당연히 단호하게 이런 짓 하지 마라 전쟁 유발 행위라고 했는데 정반대의 지금 논평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이없는 거죠. 국민의힘의 전신을 보면요. 예전에도 총풍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는 북한을 정쟁으로 항상 이용을 했었어요. 사실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들을 많이 했고 심지어 지금 이번에 외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북한 이용해서 나라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외환 범죄가 유죄 판결이 나는 게 헌정사 최초로 난 유죄 판결입니다. 네. 그동안 뭐 총풍 사건은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건 아니지만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외환은 실제적으로 일반 이적죄 즉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유죄가 나온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가의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것으로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법 비상계엄,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도 매우 단죄해야 되고 뭐 그걸로 이제 윤석열은 무기징역이 나왔지만 사실 이게 죄질은 더 나빠요. 네. 외환에 대한 것은. 나라가 불바다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우리가 6.25의 상흔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는 또 6.25 전사자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더 와닿아요. 네. 어떻게 나라를 전쟁으로 일으키려고 했고 또 군사력이라는 것은 국방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이 군사를 본인들이 사적으로 남용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한 엄벌에 쳐야 되는 것이고 저는 법원이 이걸 잘 판단해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30년을 해봤자 바닷물에 소금을 얻는 거랑 똑같겠지만 김용현은 이제 15년에서 5년을 더 플러스해서 20년을 받았고요. 여인영은 마이너스 5년 해서 20년에서 15년 됐지만 김용현도 30년 받았습니다. 30년 받았네. 5년을 더 했죠. 여인영은 지금 이제 15년 선고받았습니다. 예, 여인영은 5년이 깎였고 예. 김용현은 5년이 플러스 됐죠. 플러스 됐죠. 예, 그렇게 된 건데 이 둘도 엄벌에 처한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번 재판은 실제로 구형량이 30년인데 선고가 30년이다. 재판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상 워낙 중요한 안보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자, 일단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는 그 증거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이 감정적 기소나 이런 게 있었으면 그걸 뺐을 텐데 결국에는 증거로 나왔던 것이 심각하게 전쟁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
까지 간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30년 선고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30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선고입니다. 뭐 형사 법정에서 그만큼 선고가 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그만큼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에 대해서 법원이 엄단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특검의 그런 주장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 증거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다면 구형량만큼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럼에도 구형량만큼 그대로 선고가 됐다? 지금까지 특검이 주장하고 정리했던 각종 증거들이 고스란히 인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물론 추후에 판결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모든 것들이 입증이 됐고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런 선고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판결문은 그 내용이 군사 안보와 관련돼 있는 것이라도 공개가 되긴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만약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삭제된 상태에서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심 조건 검토하죠. 네. 검토한 문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하면 왜 육군에는 단편 명령이 안 내려갑니까? 경계태세 2급을 정군이잖아요. 40분에 구도로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먼저 전파를 하고 그 이후에 명령은 약 한 그다음에 50개 나갑니다. 조치 사항들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경계태세 2급 발령되면 북한의 침투가 우려되는 거 아니에요? 탈영은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하 식별띠도 불출해야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절차가. 했습니까? 안 했죠. 피하 식별띠 조치보호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시행 여부는 이게 보면요. 경계태세를 4시간, 5시간 있다 단편 명령이 내려가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군 사기 하는데요. 지금 계엄군으로 지정 안 된 수방사, 특전사가 국회와 선관위 들어왔어요. 이것만큼 군 사기 떨어뜨리는 거 있어요? 합참에서 뒷짐지고 있었어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자기네 작전 통제에 있는 부대들이 합참에 보고도 안 하고 튀어나가. 이게 지휘체계입니까? 그러면서 군사기 얘기해요? 거기서 북풍 얘기해요? 자, 합참의 통제를 받지 않고 비선 라인을 통하고 그 다음에 전투용 부적합 판정 받은 무인기 중국산 이거를 북한에 보내고, 이거면 일반 이적이나 북풍이죠. 어떻게 기본적으로 절차에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하는데 전투용 판정 기준을 세우고 이거에 사업을 하고 다 하잖아요. 자, 잠깐 시간 끊어주세요. 들어가세요. 들어온 사령관. 드론작전사령관입니다. ADD로부터 관리 이관 받은 무인기 있죠? 저희가 지금 거기 항전 장비 전부 중국산이죠? 그 부품의 세부적인 건 잘 모르. 자, 군사작전을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적합 판정 받은 전력을 군사작전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다 우리 한국군을 죽이는 거지? 국민을 죽이는 거지? 그래서 규정과 절차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를 왜 못 내요? 떳떳하잖아요. 아까 헬기 얘기할 때 떳떳했잖아요. 왜 무인기한테는 얘기를 못 해요? 자, 백령도에서 4대 동해 쪽으로 하나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낼까? 참자니까. 그리고 다른 전력 북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합참. 일단 무인기가 북영공을 침범한 건 사실인 것 같죠?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발표했던 9월 27일하고 1월 4일에는 분명히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저희 그 전방부대에서는 사실 북한이 이런 것이 넘어갔을 때 수집하는 줍는 장면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것이 북한군이 줍는 걸, 네네. 파편 이런 걸 줍는 걸 파편. 육안으로 저거 볼 수 있어요?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 감시 장비로도 볼 수 있어서 우리가 크게 부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북한군에 확실히 그게 북한 지역에 떨어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인이 보낸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국방부가 입장을 통해서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 발표 일자에 해당 시간대 무인기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예. 장관님도 다시 확인하신 걸 보면 예. 분명히 우리가 보내지 않은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노동신문 이면에 예. 굉장히 자세하게 그 무인기 부품들 그걸 해체된 걸 다 보여준 걸 보면 일단 군에서 움직이는 군용 무인기는 일단 전자전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밍, 통상 얘기하는 항제밍 장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파 교란을 예, 차단하는 그런 장치들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됐고 예. 멀리 가기 때문에 이 송수신기도 굉장히 최신 성능을 갖고 있는 송수신기를 쓰는데 요번에 보여준 부품들을 보면 대부분 중국산 저가 장비. 거기에 뭐 삼성 메모리도 있겠지만 예. 중국산 저가 부품이고 그 사진 찍었다는 사진도 사실 구글 영상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군에서 쓸 것도 없고 해서 네. 사실상 이거는 분명히 민간단체에서 보낸 그러한 무인기가 맞다고 생각되고 언론에서도 그 중국산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모델까지 파악이 됐다. 그걸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예. 그러면 지금 민통선 안에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띄운 걸. 근데 일단 어디서 띄웠다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일단 그것을 북한이 발표했습니다. 예. 예, 북한이 정확하게 그 9월 27일 날 보냈던 것은 좌표 그 질제 돌아 움직였던 비행 경로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1월 4일 날 보냈던 것은 어디서 떴는지 지명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걸 실제 찍어 보면 사실 민통선 이북 지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큰 도로 있는 우리들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국도 부근에서 띄운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무인기를 띄울 때 뭐 예를 들어서 보니까 활주라고 하는 개념까지 쓰여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띄워요? 이 모델이라면? 이런 모델들은 그냥 사람이 던집니다. 던지면 날아가요? 예. 그러니까 무인기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면 큰 이런 비행 무인기를 생각하는데 쉽게 뭐 활주 공간이나 이런 거 전혀 필요 활주공에 없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그냥 던지면 그 추진력에 의해서 이렇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러면 띄울 수 있다? 아무 데서나 띄울 수 있고 예. 사실상 드론 동호회가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그 드론 동호회가 엄청나게 사실 드론을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후방 지역의 군사기지 근처에서도 지금 이 드론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럴 정도로 드론이 많이 날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간이 띄운 무인기인데 왜 그거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냐 우리 군은 경계 실패하냐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넘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본 것은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군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분명히 어려운데 특히 요번에 갔다는 인천 강화 쪽이나 그 경기도 파주 지역은 2022년에 북한이 우리 서울 상공으로 침투했던 그쪽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침투한 이후에 그 무인기 침투 말씀하시는 예, 무인기 건가요? 침투. 예. 우리 용산까지 왔다 지나갔다라는 돌아갔던 그게 글로 들어와서 다시 글로 나가서 합참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무인기를 그 감시하는 장비를 대폭 보강하겠다.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못 본 것에 대해서 뭐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국지 방공 레이더 이것으로 사실 보는데 국지 방공 레이더는 북에서부터 이렇게 레이더가 앞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레이더 이제 빔이. 그러니까 북에서 날아오는 레이더 방향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날아오면 그렇죠. 요쪽에서 날아가는 것보다는 날아오는 걸 보겠죠.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처음부터 잡고서 쭉 추적할 수 있는데 지금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항적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나타났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파주에서 지휘관을 했었는데 지금 시점쯤 되면 독수리가 엄청 날라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철이더라고요.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3, 4m가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항적이 그런 비행 물체라고 보여지는 레이더에 나타나는 그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독수리도 레이더에 다 잡혀요? 레이더에 새떼도 엄청 잡힙니다. 그때 북한 무인기 날아왔을 때도 이거 뭐 새떼고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그때 군 발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인기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이런 레이더에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스템의 뭐 치명적 결함으로 이번에 놓쳤다. 그러니까 지난 2022년 서울 상공 침투는 분명히 북쪽에서부터 날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놓친 것이 맞는데
지금처럼 남쪽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것은 사실상 볼 수 없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아니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지금 장군님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요즘 무인기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딱 차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던지면 날아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서 어디서나 다 날려보낼 수 있다라는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가설이 성립이 되는 거죠. 네. 실제- 원천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도에 네. 그 우리나라 드론 동호회에서 금강산 쪽으로 드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금강산을 촬영하겠다고. 그것이 적발이 돼서 처벌된 적이 있었는데 민간인이? 민간인이. 예, 그렇듯이 우리가 사실 물 셀 틈 없는 요번에 그 김여정 담화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물 셀 틈 없는 방어라는 것이 실제 군사적인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군사 무인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이렇게 남쪽에서 민간인들이 날리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한 사항이 있다. 이 말씀을 좀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민간이 보냈다고 이제 그 가정을 한다면 왜 보냈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를 뭔가 긴장 대립 국면을 그러니까 유도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날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드론 동호회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렸을 수도 있고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군경 합동 조사팀이 이제 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 주체를 찾아내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내는데 어렵지 않다고 보세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 뭐 금강산으로 예, 날려버린 예, 경우도 예. 검거했다니까. 네. 그다음에 그걸 보면 색칠한 거나 두 가지 기종이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아마 한 개 단체에서 동일 단체에서 날려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예. 지금 우리가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고 예.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지한 상태에서 예. 혹시 민간 단체가 또 다른 방식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렇죠. 예, 적용해서 북한한테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중대 범죄다. 이건 반드시 찾아내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북의 반응 움직임을 좀 살펴야 될 텐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번에 발표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무인기 날려보냈을 때는 그때는 북한 외무성이 처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번에 발표한 거는 좀 북한도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했다고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특히 이 보낸 무인기가 북한도 이게 군사용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보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발표한 걸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그때 사건에는 예. 외무성이 중대 성명을 했고 12, 13, 14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연속 담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13일에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하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또 발표를 하듯이 네. 모든 기관, 관련된 모든 기관이 굉장히 비난을 하고 14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는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은 대한민국 군부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부라고 딱 지목을 해서. 네. 예. 그래서 미국 보고 관리해달라고. 맞아요. 예, 기억나요. 그렇게 맞아요. 얘기를 예, 했었습니다. 예, 근데 요번 것을 좀 보면 예. 그 10일 날 그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이라는 그러니까 총참모장도 아니고 대변인 성명으로 나온 것이 일단 굉장히 유의미하고 급을 낮춘 겁니까? 많이 낮췄죠. 예. 많이 낮췄고 그 성명이 나와서 우리의 입장을 마치 기다리듯이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김여정이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서 발표하는 걸 보면 사실상 북한이 이것이 만약에 북한이 군사적 무인기라고 확인이 됐다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군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걸 북한도 알고 있다. 네, 당연히 그 정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9월 27일 날 보냈던 무인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무시했고. 네, 그때는 이것을 필요할 때 써먹어야겠다고 아마 갖고 있었을 것 같고. 쟁여놓고 있다가. 예. 그리고 이제 시점이 되니까 예. 사실 이제 저는 그게 9차 당대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점이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했는데 그 9차 당대회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9차 당대회 때 저는 요번 9차 당대에서 대남 부분은 분명히 적대적 두 국가를 좀 공고히 하는 뭐 당규약을 바꾸던 헌법에 넣던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그러려면 북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적대감을 고취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적대적 두 국가가 우리가 필요한지 예. 어떻게 하면 남한 쪽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줘야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적대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신문 이면에
그렇게 자세하게 이것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적대감 고치 차원이다. 그렇습니다. 남조선이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다. 그것을 알려줘야 선전용으로. 예, 그게 이제 빌미가 돼서 네. 사실 적대적 두 국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것도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